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등 어떤 분야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갖춰져야 되겠고, 그 지식이 그냥 알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써먹을 수 있도록 잘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선택한 대표적인 방법이 이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 정의와 표현, 두 번째 생성자, 세 번째 분류와 비교, 네 번째 계산 또는 정리, 그리고 다섯 번째 응용,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가정해보고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함수는 정역상의 각 원소에 대해서 동역상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보내고 대응 규칙을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은 식과 그래프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생성자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역과 공역이 임의의 집합일 때는 합성이라든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정역과 공역이 수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함수, 즉 정역과 공역이 일반적으로 실수 또는 실수들의 집합이거나 또는 실수로 구성된 집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성자는 수로부터 나오는 생성자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그리고 함수의 합성, 그리고 인버스라는 개념이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분류와 비교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함수이냐, 감소함수이냐, 우함수이냐, 기함수이냐 등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류 방법은 다항함수와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항함수에서 나눗셈이 들어감으로써 유리함수가 나오고, 다항함수에 루트가 들어가면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로부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나오고, 지수함수가 나오고,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역삼각함수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함수가 나왔을 때 비교의 개념으로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함수와 관련된 계산이나 또는 정리로서, 예를 들어서 2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계산하고,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며 역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응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을 땅에서 하늘을 향해 던졌을 때 이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2차 함수로 나타내서 2차 함수를 활용해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수학 공부에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정의와 표현, 생성자, 분류와 비교, 계산 또는 정리, 그리고 응용,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잘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이 5가지 기준을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준비를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죠. 문제에는 항상 조건과 결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조건은 하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결론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식인 정의와 정리를 논리적으로 잘 활용을 해줘야 되고, 이를 활용해서 조건과 결론 사이를 논리적으로 어,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론 사이를 논리적으로 징검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콜 3이라는 조건과 xy 콜 2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여 이런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겠고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의나 또는 정리를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공식을 이용해 주면은 답이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어서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수도 없이 풀어봤을 건데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분명히 예전에 풀었던 문제지만 다시 풀려오니까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내가 이 문제풀이를 정말 완전히 이해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가 단계별로 완전하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푸니까 정답이 나온다. 이걸 확인한 것이 문제풀이를 이해했는 것이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제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경우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와 핵심이라는 거, 전체 부분, 핵심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라는 것은 문제풀이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이라는 것은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계도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부분은 이 설계도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귀찮다.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거나 또는 설계도가 좀 잘못돼서 설계도를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 문제풀이여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음 풀었던 사람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무엇이며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려서 답안지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려니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을 많은 학생들이 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힘들어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핵심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핵심은 누구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핵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물 짓기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건물 짓기하고 비유하자면 전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설계도대로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부분이라고 하면 이 핵심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이 호텔로서 휴양지 역할을 한다면 손님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국방부 건물로 쓰겠다 이러면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이 건물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핵심 중에서 눈에 잘 드러나는 핵심보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핵심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눈에 드러나는 핵심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나라를 대표하죠. 그죠?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가 있어요. 그러면 왕이 모든 중요한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왕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내야 될지를 설계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특정 신하라는 겁니다. 특히 신하들 중에서도 매우 직위가 높은 신하인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왕이 일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찰을 나가서 일반 백성들이 즉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차츰차츰 살펴보고,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면은 문제의 전체적인 풀이 흐름을 이해하냐, 부분적 구성이 논리적으로 완전한가, 풀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핵심과 실질적인 핵심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문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라면 이 전체와 핵심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나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 두 번째 것만 생각하더라도 쉬운 문제들은 풀리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1번과 3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고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잘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하는 것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파악하기보다는 특히 매우 어려웠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5문제 중에 1문제나 10문제 중에 1문제 정도를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쉬운 문제를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이런 좀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어나가기를 나가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결 조정, 두 번째가 단통구라는 말인데, 표결 조정은 표현 방법 결정자의 표자 결자를 닫고 그 다음에 조건 정리해서 또 이렇게 나왔다. 정리라고 했지만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정의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정리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정의보다는 정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만, 정리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정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름으로 비유를 하자면 원유가 정의에 가깝다면 원유를 잘 정제를 해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도록 잘 정제를 해서 휘발유라든가 항공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죠? 이제 정리라는 것은 정제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정의보다는 정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만,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정리가 아닌 정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또한 좀 더 고급 수학을 공부하면 정의가 아닌 공리라는 것도 배우는데, 공리는 정의의 성질과 정리의 성질을 반반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리를 사용한다면
문제를 풀 때 정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 공리, 세 번째로 정의를 생각하는 순서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즉,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방향을 찾는데 기준이 되는 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단통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성, 두 번째 통일성, 그 다음에 이 글이라고 접해놨는데, 글이라고 적혀놨는데, 글을 접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성이라는 말은, 음, 문제가 복잡하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치환을 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차수나 문자수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단순성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라는 것은 통일된 형태가 문제, 문제가 항상 쉽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식은 제일 먼저 통분하거나 분모를 없앨 때 잘 풀리는데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통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모를 없앤다는 것은 분모는 나눗셈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나눗셈을 없앴다는 의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를 좁혀나간다는 것은 문제에는 조건과 결론이 있는데 조건과 결론 사이에 점점 조건에서 시작한 다음에 결론에 가까워지는 방향, 결론에서 시작한 다음 조건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동하는 방법으로서는 정의와 정리를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표결 조정의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표결 조정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호에서 nx 마이너스 1 이퀄 0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분명히 방정식이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x제곱 이퀄 2x sin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은 함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함수의 표현 방법으로 식과 그래프가 있는데 식으로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y 콜 x제곱하고 y 콜 2 sin 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표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콜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파란 색깔로 나타나고 y 콜 2 sin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런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표현 방법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 한 면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중학교 교육과정 여기서 푸셨다고 하죠. 정리로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된다고 하죠. 그래 밑변을 6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높이를 삼각형상에서 표현하지만 선을 그려서 보조선을 그려주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조건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h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6의 제곱이 된다는 것. 3은 밑변 6을 반으로 나눈 값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h는 3루트 3이 돼서 결론을 둬서 a는 루트 3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주어졌었는데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두 번째 높이에 중간에 정리와 표현 방법,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결 조정을 활용하는 예를 살펴봤고 단통거의 예로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성을 이용하는 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5 이퀄 0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을 때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치환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이퀄 0이 돼서 t 이퀄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답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식을 단순화시키는 예가 되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 두 식을 더해서 문자 수를 줄였습니다. x, y라는 두 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y를 없애서 3x 이퀄 3이라는 식을 만들어서 x 이퀄 1, y 이퀄 0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과 그리 좁히기에 의한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x 플러스 y 이퀄 3,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1이라는 조건 하에서 x 사성 y 더하기 xy의 사성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문제에 두 개의 조건이 있고 결론이 있다고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조건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결론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안 보면 결론과 조건 사이에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x 사성 y 더하기 xy 사성을 x 더하기 y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죠.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사성 y 더하기 xy 사성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xy, 분배 법칙이라는 정리를 이용해주면 xy 곱하기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이 돼서 여기 보니까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왔으니까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은 이 식하고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리 좁히가 되어 있고 이건 또 통일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리가 좁혀졌고 이것은 네, 여기 앞에서 봤을 때 x 사성은 y 더하기 xy의 사성은 지수가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xy의 지수가 각각 1로 또 같고 여기는 xy의 지수가 모두 3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xy의 지수가 각각 1, 요거는 xy의 지수가 각각 3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식은 조건과의 거리 좁히기도 있고 통일성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이 식보다는 왼쪽 식보다는 오른쪽 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건으로부터 xy하고 x 삼성 더하기 y의 삼성의 값에 의해서 이 값은 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은 인수분해의 공식 정리에서 x 더하기 y 삼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조건 x 더하기 y 콜 3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콜 12를 써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은 27-9xy가 돼서 결론적으로 xy의 값만 구하면 답을 완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xy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어진 조건 두 개에서 xy를 이와 같이 또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식의 x 플러스 y 이퀄 3,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1을 대비해줌으로써 xy가 마이너스 3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 콜 마이너스 1이 되고 xy 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은 27 마이너스 9xy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답이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거리 좁히기와 통일성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방금 문제 풀이를 봤다시피 문제 풀이를 할 때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질문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정말 잘 풀었느냐 하는 것은 질문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느냐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이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무엇일까 풀이의 핵심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무엇이 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y 이퀄 3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x 사성 y 더하기 xy의 사성 항상 문제의 조건보다 결론을 중심으로 두기 바랍니다. 조건은 도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결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의 결정자가 xy하고 x 삼성 더하기 y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조건이나 정리를 이용해 보니까 xy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번호 1번, 2번, 3번 소문항 1, 2 이것은 보면 큰 문항으로는 대부분 표현 방법이나 결정자를 바꾸는 것이 들어가 있고 소문항에는 조건이나 정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항상 결론에서 질문을 시작하는데 조건이나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거쳐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것인데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퀘션의 구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큰 번호는 표현 방법과 결정자, 작은 단계에 변하는 조건정, 작은 번호는 조건정. 그래서 보면 큰 번호 1번, 2번 나누할 때는 여기 현재 경우에는
결정자이고 2번, 3번으로 넘어갈 때도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소문항 1번, 2번,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건 조건이나 정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공식에다가 x3선 더하기 y3선 이렇게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일은 효율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이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정의와 표현 방법 그리고 생성자, 분류와 비교, 계산, 정리, 응용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정의와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정리라고 했지만 정의도 포함됩니다. 정리나 정의를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항상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갖는 특징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도형상의 이야기를 대수적으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결정이라고 관련되는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낀 각에 대한 사인 값에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와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함수의 생성자는 사칙, 연산, 합성, 인버스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콜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는 생성자인 어, 절대값 즉 대칭 변환이다 그죠? 대칭 변환이라는 개념과 그래프의 표현이라는 관점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와 비교, 뭐 예를 들어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우함수이냐 기함수이냐 이런 정의들은 분류와 관련되어 있고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은 비교의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어떤 두 개 사이의 관계,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 또는 연결, 이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교, 관계, 연결, 이 세 가지는 매우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 법칙과 관련되는지, 아니면 뭐, 응용과 관련되는지,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응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것은 각각 길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나 정리가 어떤 단순성, 통일성, 그리기 개념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원의 넓이가 원주율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형태로 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순성, 통일성, 거리의 개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계산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율적인 표현 방법을 찾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EX 더하기 Y 이퀄 2, X 마이너스 Y 이퀄 1을 풀어라. 이건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내는 거다. 그죠? 사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답이 X 이퀄 Y 이퀄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나 EX 더하기 Y 이퀄 2나 X 마이너스 Y 이퀄 1, 이 두식이 갖고 있는 의미나 X 이퀄 1, Y 이퀄 0이라는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이 두식보다 이 식이 더 단순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라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계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단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단순화시킨 표현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나 관계, 연결, 세 개가 비슷하고 특징이라는 것은 표현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대칭성은 2차 함수의 각 통수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했을 때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와 정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평균값의 정리라 불리는 민벨 요시아로는 F'과 F의 관계 또는 관계, 비교, 연결 세 개가 비슷하다고 했다. 그죠? F'과 F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중간값의 정리 또는 요즘 우리나라 책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속함수와 비교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FTC,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리는 정적분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적분, fx의 적분은 fx의 부정적분 라지 f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적분이 결정자가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은 단순화시켜서 정적분의 원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 형태로 나타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래 정의. 그래서 이 복잡한 정의에 따라서 정적분을 계산하기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 미적분학의 휴먼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다든가 이런 이제 무게중심에 관련되는 문제를 푸는 경우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위치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대부분의 원과 관련되는 문제는 원의 중심을 표현해주고 원의 중심은 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이 반지름이다. 그죠? 그래서 결정자인 중심과 반지름을 꼭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만 20세 만 20세 한국인들의 키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키의 단체의 특성을 숫자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정의는 단체의 특성을 단순화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수열에는 무수히 많은 항이 나오는데 이 많은 항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단 한 개의 수로 나타내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지식을 잘 체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해법 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식을 체계화할 때 정의와 정리를 공부할 때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f의 정의역이 개구간 -1, 1이다. 이 이야기는 x가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역은 실수인지 집합입니다. 이 함수가 우함수다. 우함수라는 것은 식으로 표현하면 f-x하고 fx가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가 개구간제로 1, 즉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라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했다가 질문을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서 시작합니다. F1-A 제곱이 음수라는 이 결론에서 시작을 해서 결론에서 시작해서 한번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건 1번이 어떻습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1에서 1 사이가 되니까 A-1 가고 1-A 제곱의
반드시 정의역의 범위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조건으로부터 A의 범위가 나옵니다. 0과 루트 2 사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우함수라는 조건을 말로 나오는 것보다 이 조건, 결론이 식이다, 그죠? 그래서 말과 식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말로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바꿔줍니다. 2번, 3번 둘 다 말로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결론과의 거리, 결론이 식이기 때문에 거리를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식으로 나타내면 두 번째는 f-x equal fx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 equal f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걸 놓고 보니까 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죠? 갑자기 이런 절대값을 생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값을 공부할 때 절대값은 모든 실수와 임의의 실수와 양수, 양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관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절대값의 정의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 정의역이 0과 1 사이에 세 번째 조건이 0과 1 사이에 대해서만 정감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0과 1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여기는 음수도 섞여 있는데 양수를 만들어주는, 즉 절대값은 부를 전부 다 양으로 만들어주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절대값을 공부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게 되고 세 번째 정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f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세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표현 방법을 이거하고 그릴 좁혀주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죠. 세 번째의 조건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건 2가 아니라 조건 3가 돼야 된다고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a 제곱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세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또다시 조건 2에 의해 가지고 fa 마이너스 1이나 f 요 오타가 있습니다.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네요. 그죠? fa 플러스 1 하고 f1 마이너스 a 제곱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요것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통일화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3번식에 의해 가지고 F를 없앨 수가 있어요. 3번식에서 F를 없애도 된다는 거. 그래서 F를 없애주면 이 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만 양수야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역에.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자, 보면은 거리 좁히기하고 어떤 것이 잘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세 가지 조건과 이 결론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결론이 식이기 때문에 2번, 3번이 말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만들어서 거리를 좁혀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화시켜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식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거리 좁히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조건을 쓰는 거다. 그죠? 두 번째 결과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화시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F를 없앨 수 있는 단순화의 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 a-1과 1-a 제곱이 정리역인 -1과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오타가 좀 치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가 0과 루트 2라는 것이 나오고 a가 1이 되는 경우와 1이 아닌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a가 1이 돼버리면 모습이 나온다고 죠. 그래서 a가 1이 아니라고 죠. 그 가정을 하면 f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조건에 두 번째 조건, 이것은 우함수라는 두 번째 조건에서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세 번째 조건에서 f를 없애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통일성,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오타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a-1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1의 절대값을 양변에 나눠주면 이 식을 풀어주면 답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퀘션을 던져서 질문을 던져서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문제 풀면 되지 뭐를 저렇게 푸느냐, 퀴즈 던지는 거 귀찮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퀴즈는 안 던지더라도 이러한 질문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서 머릿속으로 적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 습관화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방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쉬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이 연습이 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매우 쉽게 풀어나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